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토양 배우러 오셨는데요. 토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 2020년도부터 강의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 이제 토양 강의를 시작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은 토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항시 이건 넣고 있고요. 뭐 때로는 이제 오래 들으신 분들 같으면은 짧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요거는 꼭 넣는 편입니다. 토양은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토양은 지구에서 제일 요 하얀색 선 있죠?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지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는데 뭐 요게 그 깊이가 이 하얀 선 깊이가 한 10km에서 33km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 안에서도 지각 안에서도 겉표면은 이제 원래 이제 지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돌로 되어 있는데 돌이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생기는 자갈, 모래 이렇게 쌓여서 남기는 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요 모재가 이제 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재 위쪽에 표토, 심토 이쪽을 이제 우리들은 보통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각을 덮고 있고 부드러운 물질이다. 부드럽다고 하는데 흙이 만졌을 때 부드러운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은 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극이라는 것이 있고 물과 양분, 공기를 공급하고 저는 다른 정의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변한다. 여러분들이 토양을 관리하시면 관리한 대로 그대로 있는 무기물이 아니고 계속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비료, 경운하신 거, 퇴비 주신 거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배수관 같은 거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뭐 유공관도 깔리고 그것도 다 어느 순간에는 또 막히기도 하고 또 다시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이제 계속 변화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분해자, 저장고, 운송로의 역할을 한다고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몇 해 지금 교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토양이라는 게 흙이거든요. 흙토, 흙양. 근데 토, 기를 양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은 흙, 공기, 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자 알갱이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흙, 공기, 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비로소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토양 관리 지표, 관리 방법 1, 2, 유기물 관리로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관리 쪽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해서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 여기서도 사실은 제 지금 슬라이드가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밖의 내용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틀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뭐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뭐를 관리를 해야 되는가?
여기 그 혹시 토양 관리를 할 때 토양 관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를 대상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토양 관리라고 하면 뭐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과 양분. 이제 일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하고 뭔가를 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고요. 토양의 지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에 가면 토양비료과에 조사, 물리, 화학, 영양, 자원 연구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지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물리성하고 화학성이 되겠습니다. 물리성과 화학성. 이제 화학에서 이제 영양, 비료 자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파생이 됐고 식물 영양 연구실에서 또 이제 조사에서 또 이제 물리가 조금 파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물리성 지표, 화학성 지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드시는 밥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리성은 밥 그릇이에요. 밥 그릇이 넓으냐, 좁으냐, 크냐, 작냐, 오목하냐, 깨졌냐. 그러니까 밥을 선생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드시려면 이제 밥 공기를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물리성은 이 밥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성은 그 안에다가 밥을 담는데 잡곡밥으로 할 거냐, 흰밥으로 할 거냐, 죽으로 만들 거냐, 볶음밥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이제 화학성 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물리성과 화학성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둘 다 현찮은 나무들이죠. 현찮은 나무들인데 보시면은 이쪽에 포도는 잎이 요즘 쭉 말리고 여기는 희어멀건하고 이쪽에 사과나무는 보면 벌써 죽었습니다. 죽었고요.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안 좋든지 품질이 안 좋든지 뭔가 그러니까 이상이 생겼어. 그리고 발육이 좋지 않아. 이런 거는 화학성이고요. 얘같이 죽었어요. 죽고 살고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거는 물리성이 좀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쪽이 이제 화학성, 이쪽이 물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검정,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토양검정을 맡기시면 그때 이제 토양검정 12처방서를 거의 한 2주 만에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빠를 때는 또 있지만 2주 만에 받아보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위쪽으로 보시는 이쪽이 이제 물리성과 관련된 지표들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 아래쪽이 바로 화학성에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검정 시료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시면 사실 물리성 검사는 안 해요. 물리성 검사는 안 하고 물리성 검사는 누가 했냐? 이거는 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조사를 따로 합니다. 따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집원 주소를 적어 주시잖아요. 집원 주소를 적어 주시면 그 집원 주소에 대해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을 해 놓는데 그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다 왔냐 하면은 수십 년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고 나고 간 다음에 내가 이제 밭을 갈아엎었어. 또 내지는 내 밭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다 쓸려 내려왔어. 이러면은 그때는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흙을 가져와서 그 흙을 가져오신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취하신 흙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맞고 그러시면은 근데 수치가 좀 이상하다. 좀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시면은 분석이 잘못될 경우는 거의
뭐 1%도 안 되고요. 거진 한 뭐 99.9%는 흙을 잘못 떠오신 거예요. 흙을 채취하는 위치를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채취하는 과정에서 먼저 있던 삽에 뭐가 묻어 있었든지 이런 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석은 거의 정확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표로 보시면 화학성에는 pH, 이치, 유효인상,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기물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요. 물리성에는 토성, 토색, 삼상, 뭐 유효토심, 투수속도, 내수성 입단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조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이쪽은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화학성에도 안 나오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CEC라든지 뭐 이런 안 나오는 지표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써먹으실 만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시비처방서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들어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냐? 공부를 하시면 좋죠. 공부를 하시면 좋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만큼 또 길이 보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고는 지표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물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년생 작물하고 1년생 작물하고. 다년생 작물은 과수,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제일 많은 과수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하는 다년생 작물들, 그리고 밭작물들 1년생 뭐 고구마, 콩, 뭐 각종 채소들 이런 것들 1년생 작물들이 있는데 다년생 작물한테 중요한 거는 뭐 사실은 안 중요한 지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지표가 일단은 지형 쪽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지형이 좀 중요하고요. 지형은 그러니까 다년생 작물은 일단 한번 그 자리를 잡고 나면은 계속해서 그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양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지형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요. 이렇게 천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상지, 하성편단지, 곡간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다년생 작물들이 이제 재배하기 좀 좋은 거를 제가 등급별로 좀 나눠보면 선상지가 제일 좋고요. 구릉지랑 이제 하성평탄지가 괜찮고 여기 배우습지는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천변에서 바로 있는 요쪽까지는 괜찮은데 또 이게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이 그 산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또 배수가 또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습지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고 이제 뭐 제일 산꼭대기에는 아까 저 서두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분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없고 양분 보유력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그러면은 뭐 C급이면 농사를 못 짓냐? 뭐 D급이면 농사를 못 짓냐? 다 지을 수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는데 공을 조금 더 들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형적으로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셔야 될 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경사지에서 산이 이렇게 이것도 내려가는 거고 이것도 내려가는 건데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안 좋냐 이렇게 그거 판단이 잘 안 서실 텐데 보시면은 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온 지형이고요. 얘는 바깥쪽에서 밀려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요쪽은 논으로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경사지지만 논으로 사용한 부분도 많고 요쪽은 좀 배수가 좀 덜 좋은 곳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쌓여진 지형들이 조금 배수가 좋은 지형입니다. 경사지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선상지를 이제 최고로 치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좋은 땅들은 다 이제 논으로 다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이제 논으로도 활용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과수 또는 그러니까 단연생 작물에 있어서는 이쪽이 좀 최고로 좋은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배우습지라고 있는데 요 지금 천변에서 바로 인접한 곳이 아니라 바로 조금 건너서 이 지금 선상지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쪽에는 항상 이렇게 이 경사면과 평지면이 이렇게 만난 부분은 항상 습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것은 배수가 좀 불량한 지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판상 구조를 형성을 해요. 이제 바깥 천변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 지형들은 그래서 그 흙들이 이게 촘촘히 이렇게 쌓여가지고 배수가 좀 불량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그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토양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냉해 피해나 뭐 이렇게 그런 참고사항 정도인데요. 분지 지형에 냉해가 잘 받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경사지도 이렇게 냉해가 잘 안 받는 곳인데 여기는 산으로 그려져 있지만 요즘 같으면은 경사지에서 내려가면서 하우스가 막고 있다든지 집이 막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냉기가 차올라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분지와 같은 형태로 냉해를 자주 받게 되는 지형이 형성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요즘은 인위적인 장벽이 생기는 것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사실 그러니까 조금 과수 위주로 이제 조금 단연생 작물 쪽에 이제 과수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냉해 피해 피할 수 있는 지형적인 선정만 하셨어도 저는 한 반은 먹고 들어갔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보통은 내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지형을 꼭 봐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연생 작물 같은 경우는요. 또 유효토심입니다. 유효토심은 무슨 소리냐면은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깊이예요. 여러분들 땅 속에 밑으로 뭐 하염없이 흙이 있으니까 하염없이 뿌리가 뻗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뿌리가 뻗지를 못합니다. 뭐 조건이 맞는 저도 사실은 프랑스 같은 데는 못 가봐서 그러는데 프랑스 같은 데 이제 포도밭 같은 경우는 뭐 18m도 뭐 내려가는 포도 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리적 표시제,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적 표시제 같이 뭐 보르도 지방이나 뭐 부르고뉴 지방 뭐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그런 토심은 제가 찾아본 적도 없고 들어봤다는 분도 제가 못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흑살이 많아야 돼요. 흑살이. 우리나라 땅은 한 1m만 파보면은 다 마사 나와요. 마사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돌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흑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이제 뿌리가 못 뻗겠죠. 그래서 내 겉으로 보기엔 다 흙이죠. 우리 토양이 겉으로 보기엔 다 흙이지만 내 안쪽으로 흙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 그거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게 단연생 작물 과수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과수는 그 뿌리 크기에 따라서 뿌리 뻗음에 따라서 생육에 큰 영향을 받고 1년생 작물 같으면은 고작해야 20cm, 조금 길게 보면 40cm 정도까지 그 정도만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사실은 1년을 나는 데 있어요. 뿌리 양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뭐 3년, 4년 해봤자 애기나무죠. 뭐 7년, 10년 돼야지 이제 좀 어른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뿌리가 자기가 뻗고 싶은 만큼 뻗을 수 있는가 뿌리가. 그거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뻗을 자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요 탐침봉으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탐침봉이라는 요런 도구가 있어서 요런 걸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삽질로 파서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고 삽질로 파서 한 뭐
이게 이제 토양 조사 배울 때는 한 1m를 삽으로 파라 그래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구덩이 하루 파요. 하루 파야지 1m 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40cm에서 50cm 정도까지만 구덩이를 파서 내 토양 상태, 속살, 그 흑살을 보시는 거는 한번 어떠신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경작할 땅을 고른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른 것이 아니고 내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고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땅의 상태는 사실은 뭐 지적도에도 안 나오고 뭐 정보에도 안 나오죠. 오로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봐야지만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효토심은 나무가 자라는 거랑 관수량에 이제 나중에 조금 나오겠지만 관수량의 기본이 됩니다. 그 토심이 깊으면은 물을 좀 많이 줘도 되고 토심이 얕으면은 물을 조금 주셔야겠죠. 한 번에 주실 때 양을. 왜 유효토심이 생기냐? 원래는 이제 경반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원래도 경반층도 생기고 유효토심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땅을 파도 하다면 모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바위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뿌리가 못 뻗는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토한다고 주시는 마사 중에 그 마사 중에서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만져보면 이렇게 와사삭 부서지는 마사들이 있어요. 그런 마사들은 아직 풍화가 덜 된 마사들은 점점 이제 비 맞고 바람 맞고 이게 온도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점 부서지거든요, 마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사 상태로는 흙이 아니에요, 토양이 아니에요. 걔가 부서지면서 흙으로 변하는데 부서질 때 작은 알갱이는 더 깊숙이 들어가고 그 조금 큰 알갱이는 겉면에 이렇게 남아 있고 이게 점점 이제 비 맞으면서 층이 진단 말이죠. 우리 키질하듯이 층이 져서 그게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은 처음에는 물 빠짐이 괜찮았던 데가 물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작은 알갱이들이 밑에 쌓여서 판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4, 5년 정도 걸리고요. 계속해서 풍화는 일어나고 그래서 생기는 원래 그 경반층이 있고 그게 원래 사실은 첫 번째 경반층입니다. 사전적 의미 또는 교과서적인 의미의 경반층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반층은 보통은 인간의 인위적인 다짐 그러니까 경운기 가지고는 안 되고 저기 좀 큰 트랙터 같은 걸로 계속 누른다든지 SS기가 계속 다닌다든지 아니면 로터리로 계속해서 매해 로터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경우에 생기는 인위적인 경반층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요거 지금 경도는 이제 이거는 야마나카식 경도라고 읽는데 요거를 써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 수치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보통은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이제 토양책을 어디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경도를 보고 경도라고 써 있는데 맨 밀리미터라고 써 있어. 밀리미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밀리미터라고 써 있는 경도가 상당히 많아요. 토양책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야마나카 경도를 말하는 거고 압력으로 치면은 제곱센티미터당 요 정도 압력이 걸리는 그 힘이다. 제곱센티미터당 지금 20mm면은 6.3kg 그리고 29면은 한 30kg의 제곱센티미터당 그 정도 무게로 누르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지금 이 토양 탐침봉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경도는 제곱센티미터당 20kg의 압력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까지 수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미리가 그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눌렀을 때 그 단단함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실험하느라고 이제 화분에다가 놓고서 이제 절구공이로 찧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지금 실험을 했었던 자료고요.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화분에다가 이거 실험하면서 화분 몇 개 깨먹었습니다. 이제 절구공이로 찢다 보면은 부서져요. 플라티.
26kg을 흙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26kg을 넣고 20리터에 26kg을 넣고 사과나무를 재배를 했더니 뿌리가 요렇게까지 뻗었는데 34kg을 그냥 그 같은 그 부피 안에다 같은 화분 안에다 넣고서 재배를 했더니 뿌리가 요만큼밖에 못 뻗었어요. 나중에 이제 후기, 지금은 이거는 1년생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유목 때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3년생, 4년생, 이제 7년생, 10년생 가면서부터는 나무 생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성 급변층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은 이제 객토를 하거나 경지를 만드시면서 경사지를 까서 이제 평지로 이렇게 평탄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높은 데 있던 흙이 이제 낮은 데로 가거나 또는 아니면은 내 땅은 물 빠짐이 안 좋고 뭐 논땅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어디서 이제 흙 모래를 이제 잔뜩 받아다가 이제 깔으셨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깔으신 양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1m 정도를 까시면은 그 깐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아래층에 있는 흙이랑 위에 층에 있는 흙이랑 색깔부터가 다르죠. 이제 토성이 바뀌었다. 토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토성은 이제 토양이 이제 모래 땅이냐 뭐 점질 땅이냐 하는 그 차이예요. 토성이 이제 바뀌는 층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를 뚫고서 뿌리가 뻗지를 못합니다. 왜 뻗지를 못하냐면 거기에 이제 뭐 그거는 뭐 모래를 밑에 쌓았던 그 모래를 위에 쌓았던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 경계면이 되는 층에서 뿌리가 더 이상 뻗지를 못해요. 왜 뻗지를 못하냐면 위에가 그 점질이건 밑에가 점질이건 간에 물이 그 아래쪽을 가지를 못해요. 흘러가지를 못하고 그 경계면에 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바깥에서는 물이 안 보이는데 안에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자박자박 차여 있는 물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에서는 물만 차 있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와도 죽고 계속 죽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가지를 못하죠, 뿌리가. 그렇게 해서 유효토심이 되는 거고요. 뭐 원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점질 땅은 그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모래에 물을 안 뺏겨요. 안 뺏기고 내려간다고 해도 이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조금씩밖에 안 내려가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 지금 그 물 위에 이제 모래가 있고 밑에 이제 점질이 있으면은 모래에서는 빠르게 내려가죠, 물이. 물의 흐름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팍 내려가지만 그 점질에서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보다 옆으로 흐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기도 물길이 생기고 여기도 물길이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뿌리가 못 뻗는 물층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둑도 놓고 했는데 포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죽냐. 그 특히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딸만하게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죽냐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이제 물길이 생겨서 그쪽에 이제 물이 끼는 자리인 경우가 흔고요. 왜냐면은 뿌리가 그 위에 그 상부, 그러니까 보통 표현하기는 뭐 TR로 표현하지만 상부에서 날려보내는 증산작용, 물의 소모량을 다 이렇게 추단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그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잘 자라던 나무들이 한 7년, 8년 되면서부터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저희들이 이제 요 도구 가지고 가서 가우지 오우어라는 도구거든요. 가서 이렇게 땅을 파보면은 이렇게 색깔로도 명확하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잘 이제 가꿔놓은 표토 해봤자 10cm에서 20cm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물 잘 빠지라고 넣어준 모래가 뭐 이분도 한 50전은 깔았다고 하는데 뭐 20전, 30전 정도 남았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는 원래 있던 원땅 그러니까 논토양층이 있죠. 참고로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토양의 환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 현상이고,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색으로 될 정도면은 이거는 뭐 한두 번 물에 잠겼다고 해서 뭐 장마철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가지고 잠겼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이상씩 물에 어느 정도 잠기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이런 땅이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내 땅에 지금 물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인데 요렇게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보실 그거는 없는데, 보시면은 회색 층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검은 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색 층과 검은 층이 생기는 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망간이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 분자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철이 조금 늦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색은 철이고요. 검은 거는 망간이에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니까 솟는 거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다. 그러면은 아래층이 회색 층이고 위에가 이제 검은색 층이 생기고요. 내가 이제 물을 주는 거, 비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제 관수하는 것만 이제 물을 원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이동한 망간, 그러니까 검은색이 밑에 있고 그 위로 이제 회색층,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갈색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이 생기는데, 그래서 색을 보고서 여러분들 땅에 물이 위에 아래서 솟았는지, 그냥 그건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쪽에 이제 층이 생긴 건지, 그거는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단연생 작물에서 유효토심이 얕으면 자람이 제한되고요. 그러니까 크기, 수세가 약해지고 자기 수세 이상의 과실을 달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때로는 이제 나무가 죽어버리는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열매를 달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나무들이 있고, 때로는 그냥 열매를 자식이고 뭐고 열매를 떨궈버리고서 자기가 살려는 나무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조금 나무들의 습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제 나무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환경 적응성이 또 저하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토양의 온도가 뭐 일정한 건 아시죠? 1m 이하에서는 거의 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뿌리가 이제 그쪽까지 다 있어서 그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내 동성도 많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도 사실은 그 지압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냉해에 대한 저항성도 당연히 강해지고요. 이제 요런 두 가지 크게는 외부 기상, 추웠을 때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거나 과다했을 때 그 뿌리가 뻗어 있는 범위가 짧으면은 마르고 또 그 과습해지고. 하지만 이제 그 깊이가 깊어지면은 물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게 좀 덜하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교육 자료마다 넣어서 이제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블루베리 실험했을 때 화분을 똑같은 날 똑같은 품종을 똑같이 심었는데 관리했는데도 화분을 큰 놈에 심은 거랑 작은 놈에 심은 거랑 나무 자람새의 차이가 확연하죠. 이제 요런 영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과수별 권장 유효토심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책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책에는 미국 자료 가지고 써서 90cm라고 써 있는, 그건 사실은 원래 다니는 인치인데 90cm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1m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나온 책에는, 그러니까 농가원에서 새로 발간한 책에는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바꿨더라고요.
요 정도 이상은 그래도 토심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 과수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생 작물 토양의 중요한 사항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년생 작물에서는 지형 중요하고요. 유효토심, 내 땅의 유효토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1년생 작물, 밭작물들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혹시 짐작하시는 거? 이 선생님 거의 비슷하셨어요. pH. 그러면은 그 다년생 작물에는 안 중요하냐 pH?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년생 작물은 1년만 크고 자라는 거다 보니까 그때 영양분에 대한 반응도 빠르고 흡수 반응도 빠르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단 말이죠. 벌써 1년, 사실 1년생 작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3개월 크는 놈도 있고 6개월 크는 놈도 있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다 그 빨리 커서 컸다가 이제 수확하면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분을 조절할 수 있는 pH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분을 조정하는 pH가 중요하고 이 pH라는 거는 수소이온의 역대수 값으로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은 겁니다. 10배씩 이렇게 많아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먹는 음료수는 보통 대부분 다 산성이에요. 이제 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 문제도 있고 해서 pH가 높으면은 이제 양분을 교환할 때 이제 흙에 이제 양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지금 뿌리에서 이게 이제 접촉 교환할 때의 모식도인데 양분을 교환할 때 이제 여기에 그 뿌리에서 이제 양이온을 하나 주면서 이제 그 토양에 있는 양이온 하나를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접촉 교환으로 이제 뿌리에서 이제 흡수하는 이게 이제 주는 아닙니다. 이게 주는 아닌데 요런 형식으로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가운데 주변에 이제 그 수소이온이 많다고 하면은 얘를 주고서 요거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수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다지 이게 크게 이제 써먹지 못하는 애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역할로 해가지고 양분의 유효도가 많이 저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적정치는 이제 6.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0.4 정도 왔다 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성보다는 약간 조금 낮은 6.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피해가 나타나는 수치는 5.5에서 7.5 이상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pH가 낮아지면은 칼륨, 마그네슘, 가리 등이 이제 불용화가 되고 pH가 높아지면 망간, 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인은 뭐 높아지면 불용화라고는 돼 있지만은 사실은 낮아져도 불용화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pH가 4 이하이거나 9 이상일 경우 여러분들 pH 낮춘다고 또 pH 높인다고 극단적인 물질들을 가끔 넣으실 때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병해충 방지한다고 병해충 뭐 병해충 같은 거 죽인다고 해가지고 락스라든지 아니면 산성 물질 뭐 식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넣으면은 일단은 그 해충이 죽죠. 식물도 죽죠. 나무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 이하나 9 이상인 경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석회유황합제나 이런 거는 유황자가 붙어가지고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pH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pH 한 13 뭐 이 정도 됩니다. 되게 높아요. pH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살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황 같은 거, 석회유황합제 같은 거 그냥 뿌리시면은 죽어요, 나무. 그래서 뿌리 세포가 파괴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pH에 따라서 양분의 유효도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쪽은 pH가 높아지면 올라가는 것들, pH가 낮으면 올라가는 것들, 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곡선들이 있고요. 토양은 6.5예요. 6에서 7 사이. 하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그 수경 재배하시는 분 있어요? 딸기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뭐 수경 재배하시는 분 없으시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야. 수경 재배는 배지 관리라든지 pH 관리는 전혀 딴 얘기예요. 그 물리성도 다르고 완전히 딴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상식선으로 들으시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은 수경 재배랑은 전혀 다르고요. 수경 재배 배지는 5.5에서 5.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양 pH에 따라서 7일 때 100 흡수를 한다고를 봤을 때 6까지 떨어지면은 가리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 뭐 이제 인산 같은 경우는 팍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평균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의 유효도를 가진다. 이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토양 강사님들, 비료 강사님들도 많이 갖다가 이제 보여주시는 자료기도 하고요. 그 pH가 낮으면 일단은 요런 것들이 이제 불용화되고요. 일단은 미생물 활동이 약화되죠. 당연히 pH가 낮았을 때는 특히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질산화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소를 주면은 그것이 이제 암모니아태가 됐다가 아질산태가 됐다가 질산태로 바뀌는데 아질산에서 딱 멈춰요. pH가 낮으면은. 그러면은 질산태로 안 가고 아질산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스 피해 나는 그 가스 피해 주범이거든요. 아질산태 질소가. 그래서 아질산이 휘산되고요. pH가 높으면은 인철, 망간, 구리, 아연 이런 애들이 이제 이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흡수도 잘 안 되고 조건을 잘 맞춰줘야지 이제 되는 그 영양분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염류 집적도 되고 이제 암모니아가 휘산돼서 암모니아 피해랑 아질산 피해는 둘 다 질소 가스에 의한 피해긴 하지만 양상이 조금 다른 게 아질산 가스가 좀 무겁고요. 암모니아 가스가 좀 가볍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는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데면은 어디든지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뭐 이슬이 맺혀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이파리 부분이라든지 그 닿아 있는 뭐 구조물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붙어 가지고 부식을 시키기도 하고 잎을 태우기도 하고. 근데 아질산 피해는 보통 보면은 이제 아랫잎부터 나타납니다. 아랫잎부터 가스 피해가 나타나서 위로 이제. 유기물은 다른 거는 일단은 다른 기능도 많아요. 이따가 제가 3교시에 이제 유기물 한다 그랬으니까 그 기능들은 빼고 유기물이 이제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1년생 작물에 유기물을 계속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로터리를 하시잖아요. 1년생 작물 로터리 안 하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그 정도 노하우가 있으시면 대단하신 분인데 로터리를 하면은 유기물이 다 분해돼서 날아가죠. 없어지죠. 유기물 다 분해됩니다. 로터리 하면. 그래서 유기물이 다 내가 줘놨던 탭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다 이제 분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넣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은 양분 공급의 역할을 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요소 줬는데 복합비료 줬는데 무슨 양분 공급의 역할을 했냐 하는데 걔네들은 즉시 녹는 애들 뭐 15일에서 뭐 길게는 뭐 30일까지도 가지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는 무기 비료들, 보통 비료라고 하는 애들. 그 질소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해요.
유기체 형태로 존재를 해요. 유기체 형태로 존재를 해서 유기물 안에 다 붙어 있고요. 질소가. 그래서 여러분들 토양검정 12처방서에서도 질소 수치가 안 나오는데 질소를 얼마를 줘라, 비료를 얼마를 줘라라고 하는 그 추천량이 나오죠. 왜 그 추천량이 나오냐면은 유기물 보고서 산정을 해서 나온 거예요. 유기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량 요소 중에는 질소를 공급하고요. 인산은 아까 pH가 조금만 높아도 안 돼, 낮아도 안 돼, 뭐 이런 비료인데 유기물을 같이 주면은 유효도가 증대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돌덩어리 형태로 있어요. 인산은 돌덩어리 형태로 있는데 이 돌덩어리 형태로 있는 것이 이제 유기물에 가서 붙으면은 돌덩어리가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유기물에 같이 붙어 있다가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조금씩 녹아 나오는 형태. 그래서 유기물이랑 같이 주면 인산 유효도가 증가하고요.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은 아니고 요거 미량 요소들 전부 다. 미량 요소들은 유기물하고 결합을 잘 해 있어요. 여러분들 미량 요소 비료 뭐 백날 첫날 뿌리시는 건 좋은데 유기물이 없으면 뭐 미생물이 됐던 유기물이 됐던 없으면은 땅에 안 남아 있습니다. 걔네들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미량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기물이 꼭 필요합니다. 양분 공급적 측면에서 제가 벌써 말을 다 해버렸는데 요런 겁니다. 질소는 유기태로 존재를 하고 인산은 유기물과 킬레이트 결합해서 유효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미량 요소들은 양이온은 킬레이트와 안정화돼서 그러니까 유기물과 킬레이트화돼서 안정화되어 있다가 이제 작물이 이용할 때 녹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요 양이온 교환 능력이 나오는데 이제 요 3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유기물 형태는 양분 보유력 그냥 뭐 CEC가 뭔지는 모르셔도 양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보통 그 점토가 양분 보유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대부분 카올리나이트이기 때문에 3에서 15밖에 없고 부식은 100에서 300이니까 뭐 100배 좀 제일 크게 잡아서 100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양분 보유력은 유기물이 훨씬 높다. 근데 이제 요런데 몬모리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이 이제 미국 같은데 아메리카 같은데 있는 그런 점토질 같으면은 좀 비벼볼 만하죠. 이제 유기물하고. 대신 단점은 뭐예요? 얘는 계속 없어져요. 계속 없어져요. 얘네들은 그 땅에 그냥 뭐 천년만년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유기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pH 완충 작용을 합니다. pH가 급격하게 내가 이제 실수로 그러니까 pH 높은 물질을 뿌렸다든지 낮은 물질을 뿌렸다든지 뭐 이랬을 때도 유기물이 pH를 좀 완충해 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아주고 있는 뭐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유기토양이고 유기토양은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데 유기물질이 없는 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pH가 급격하게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급격하게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오염 물질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뒤에서 나올 건데 EC 같은 데 있어서도 유기물이 높으면은 EC가 보통 2까지가 이제 정상 EC라고 하잖아요. 근데 EC 2보다도 조금 높아도 유기물이 많으면은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훨씬 더 그리고 작물이 버티기가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염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양분을 공급해도 삼투압에 의한 작물 고사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사실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 좀 훨씬 덜하다. 유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첫 시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영년생 작물은 지형하고 유효토심을 보시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보면 좋죠. 하지만은
일단은 요것만 갖춰 놓으면은 사실은 다른 거는 덧붙여서 하시면 된다. 1년생 작물은 pH하고 유기물, pH만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유기물 함량만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은 그의 농사는 오케이. 뭐 다른 양분적인 측면, 이렇게 잠투압적인 측면, 이런 거 다 고려하실 수 있지만, 토양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 정도만 갖춰 놓으시면 기본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농경지 토양 관리 기준은 이거는 단연생이든 영년생이든 상관없어요. 토성, 유효토심, 유기물 함량은 이 정도, 그리고 pH는 이 정도면은 다 무난하다. 근데 유효토심 40cm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연생 작물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40cm 정도만 확보를 하면 그 포도든 사과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농사 잘 지시는 분들 중에서도 40cm 안에서, 뿌리가 40cm 안에밖에 없는데도 농사 잘 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지 못할 건 아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